사람이 만든 기술은 사람을 넘어서게 될까요?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사람은 편해지긴 했지만 한편으론 좀 불안하고 한편으론 걱정도 합니다. 이제까지 사람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한 창작의 세계에서 AI는 어떻게 작동하고 확장되고 있을까요? AI가 불러오는 윤리적인 논란, 이런 건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자, 오늘 2주의 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장이시기도 하지만 오늘은 작가로 2주의 책을 찾아주셨습니다. 창작과 창의성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AI 시대, 창작의 미래에 질문을 던지는 책, AI 시대의 창작을 품고 오신 전영범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에 잘 오셨습니다. 방송 출연은 어떠실까요? 지금 이 스튜디오를 조금 친숙하게 여기시는 분위기도 있으신데 라디오 출연, 방송 출연 있으신지? 저도 2014년에 한번 출연한 경험이 있고 과거에 이제 우리 진행자님처럼 대학 방송반 활동을 해서 낯설지가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오니까 좀 긴장이 되는 건 사실이네요. 아, 그래요? 네.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대학 방송으로만 치면은 선배님이시기도 하니까 그렇네요. 예, 오늘 어떤 선후배와의 케미를 알겠습니다. 기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 만나는 이 책 AI 시대의 창작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선물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성함과 주소까지 붙여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가님으로 모시기도 했지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장이셔서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가 계속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도 감사드리고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라디오에 잠깐 2014년에 출연하셨다고요. 예, 그때도 책으로 출연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예, 오늘 만나는 책 외에도 다양한 책을 내셨습니다. 예, 당신을 위한 클래식, 또 스토리 액팅, 예, 다시 활짝 피어라 라는 에세이까지 내신 작가님이십니다. 글을 꾸준히 쓰시는 편이실까요? 예, 뭐 대단한 책은 아니지만 또 그 중에서는 반응도 괜찮았던 책도 있고 감사한 일인데 저는 사실 글쓰기나 책 읽기를 어릴 때부터 좀 좋아하는 편이고 뭐 문예반 활동이나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일상의 어떤 몰입의 즐거움, 뭐 꼭 대단한 대가를 바라거나 돈벌이 수단은 아니지만은 자기의 존재 확인 그리고 또 지인들과 교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글쓰기나 책을 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아마 진행자님도 다른 멋진 취미가 자녀분 유튜브로 뭐 육아의 체험 같은 거 재밌게 하는 걸 잠깐 봤는데 예. 누구나 다 이런 매체가 다원화되고 책도 처음에는 사실은 뉴미디어였습니다. 과거에는 소크라테스는 책을 내지 않았죠. 근데 제자들한테 말로만 하다가 글쓰기가 나와서 어느 순간에 글을 기록하는 걸 보고 AI가 지금 우리가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뉴미디어가 귀를 쫑긋하고 내 말을 안 듣고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적힌 것만 가지고 학습하는구나.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직접 한 말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계속 매체가 바뀌는데 어떤 매체든 자기가 저처럼 뭐 글쓰기나 책을 쓰는 취향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다양한 분들이 있겠죠. 뭐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저도 대학 때 이 소크라테스를 공부를 하면서 그 대화법, 뭐 예, 대화편 예, 같이 학습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런데 작가로 책을 내는 건 좀 다른 국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 영상 언어로도 전하긴 하지만 출간도 생각하고 예, 예, 기획안을 쓰고 원고를 쓰려고 하니까 예. 그때부터는 약간 노동으로도 여겨지고요. 그렇죠. 되게 부담으로도 벽이 있습니다. 오고요. 예, 예. 그런데도 책을 내시게 되는 원동력이 전 궁금하거든요. 저한테 자극제가 된 이제 진행자님하고 저하고 나이 갭이 있듯이 저도 그 선배님 어떤 몇 분들이 책을 내면서 전해줬을 때 이분들은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 주말을 알차게 보내면서 뭔가를 책을 냈구나. 그런데 자극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뭐 중견 정치인도 계시고 문화계 인사도 계신데 나도
나는 열심히 다른 직업을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5일 근무 시대에 내 스스로의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고 그런 자극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글재주가 남다른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은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최고의 비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말씀이 저한테 자극이 됩니다. 예. 예. 그럼 저도 작가님 가신 길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응원하고 예. 혹시라도 제가 출판사 컨택이나 여러 가지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은 조언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부분은 막막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다 보면은 또 옥동자를 순산하실 수 있게 저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응원하겠습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든든한 산파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이거 초기에 너무 다른 얘기로 시간 많이 쓴 거 아닌가요? 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책 소개를 해야 하는데 예. 작가님으로 모셨고 글쓰기 얘기로 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 이 글을 예. 작가가 아니라 번역가가 아니라 AI가 쓰는 세상으로 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리포트, 회사 보고 이런 건 대부분 AI에게 물어보고 예. 기본 틀 만든 다음에 좀 수정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해 보여요. 저는 AI 시대의 창작. 예. 우리가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좀 더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얘기를 오늘 작가님과 얘기 나누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AI 활용하신 적도 있을 거고요. 이게 좀 걱정된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건 진짜 편하다. 예. 잘 활용한 예도 있을 거고요. 예.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해 주시면서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AI 시대의 창작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출간하시게 된 그 계기 여쭙습니다. 예. 이 한 2년 됐나요? 챗 GPT가 생성형 AI에 세계적인 충격파를 주고 2025년이니까 2년을 지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걸 써봄으로써 이런 신천지가 있구나. 그렇게 되면 창작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명령어 하나로 더 멋진 글을 또 시를 쏟아내는 이런 무시무시한 AI가 나왔는데 하면서 저도 사실은 이따위 글을 써서 뭐 하나 하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의 기술적인 충격은 또 인간이 그것을 넘어서는 자극제가 되었고 우리가 스마트폰도 충격파를 줬지만은 그 이후에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역으로 인간은 다른 차원에 계속적으로 발을 내디뎌 오면서 전부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창작 세계의 것들을 내가 탐험하고 좀 글을 써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쓰기라는 여러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와이드하게 좀 살펴본 거죠. 그래서 다행히 어떤 학술 출판사에서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해서 저도 내심 하나의 책으로 대중들한테 낼 수 있는 내가 AI에 대한 내공이 있는가 생각해 봤는데 독자의 눈높이에서 내가 기술적인 테크닉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문제의식으로 생각하고 교감했으면 싶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쓰기, 회화, 음악, 영화, 저널리즘까지 목차를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창작의 영역은 회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화, 저널리즘의 기자들의 글쓰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종사자들에게 실업의 위기를 느끼게 할 수도 있고 그쵸. 또 발빠르게 얼리 어답터가 돼서 내 AI 기술을 흡수하고 더 다른 차원으로 진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와이드하게 살펴보고 거기서 숲을 보고 나중에 나무를 하나씩 볼 수 있는 그런 각자의 관심사들을 찾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다양하게 눈높이에 맞게 해주셨고요. 그런 편인데 뭐 독자들이 좀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사례들은 확실히 제 눈에 맞았어요. 왜냐하면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AI를 예로 들면서 시작을 하시고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영화가 2001년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과 한 24년 지나니까 그게 점점 더 현실과 가까워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것도 저한테 좋은 인사이트로 다가왔고
글을 쓰는 여러 일상 중에 하나가 지금 방송 들으시는 이 시간 후에 가시게 될 결혼식, 예, 예. 주말 주일에 결혼 진짜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 주례사나 예. 덕담 이런 거 AI한테 맡겨서 초안 받고 예. 좀 수정해서 전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일상의 여러 글들을 AI가 쓰는 이런 현상,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건강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도 어떤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할 때 보면은 대학생들이 과제물을 소위 복붙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뭐 데이터를 출처가 불분명한 걸 막 과제물로 내는 경우를 사실 많이 보게 되는데 예. 그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런 콘텐츠가 널려 있는 게 자기화돼서 자기 언어로 승화가 되는 차원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깊은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결혼 축하라든지 그 사람에 맞게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는 따뜻한 감성이 들어가야 감동을 주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미 있는 빅데이터에서 막 해서 뭔가를 산더미 같은 데서 영혼 없이 퍼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스몰 데이터,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작은 그 사람하고 추억, 당신하고 나하고 과거의 캠퍼스에서 정말 미래가 암울하던 시절에 미래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큰 직장을 잡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반갑구나. 뭐 이런 얘기들은 그 사람하고 추억이 교감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사 여구에 현혹되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조금 어려웠던 대학생 때의 추억, 그걸 넘어서 직장을 잡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 얘기. 예. 그건 작가님 얘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누구나 다. 예를 들면은 멋진 경희대 벚꽃이 만발한 캠퍼스에서 손을 잡았던 아가씨하고 헤어진 추억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예. 추억이 있겠죠. 예. 또 신천 모 여대에서 축제에 갔다가 그냥 바람 맞고 온 기억이 있는 그런 청춘들도 있을 거고 예.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의미 있는 자기의 감성의 세계가 풍부하게 열리는 거지 기계는 아무리 학습을 해도 그런 세계의 인간의 감성을 어떻게 따라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존 설이라는 철학자가 중국어 방 예를 들었는데 책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해야를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하는 기계가 과연 그 기계가 중국어 영어의 감성을 이해하고 번역하는지 아니면 데이터만 가지고 했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기계는 뭐 눈물도 흘리지 않고 따뜻한 감성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그 감성 극한까지 가는 것들은 흉내낼 수 없겠죠. 예, 네. 그래요. 네. 문화는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 가족이 경영진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자리였고 경영진이 미국인이니까 예. 미국에선 이런 말을 쓰는 걸 좋아해. 이런 화법을 쓰는 걸 좋아해. 한 문장에 단어가 같은 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 예. 다양하게 쓰는 걸 세련되게 생각해라는 명령어를 써서 예. 도출하니까 그 보고 끝에 경영진에게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예. 깔끔한데? 음. 세련됐는데? 그런데 감성은 진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어떤 도구를 활용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계속 기억하고 예. 그 감성을 녹여내려는 노력을 끊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같은 유사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계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감정이 있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어머니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런 부분은 인간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생물학적인 자연 그 목숨의 한계가 있는 게 스티브 잡스도 인간이 죽음이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처럼 기계는 뭐 전원만 꽂으면 계속 대를 이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인간의 수명 이상으로 그 부분하고 다른 게 그 유한성 그 부분은 뭐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하자면은 뭐 너무나 사변적인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인간이 맞닥뜨리는 연약함이지만은 또 다른 감성 차원에서는 고유한 그런 개성은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강점이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림도 그래요. 그러니까 AI가 정말 똑같이 그릴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됐는데
진짜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에도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AI가 그린 작품이 크리스트 경매에서 몇억 원에 거래가 됐다 이런 뉴스들은 앞으로도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 연맹이라든지 예술가들이 그렇게 경매를 하면은 안 된다 항의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죠. 오히려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AI가 그린 그림 신기하니까 이 값을 더 올려도 되겠지 하는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트렌드는 일정 부분 있겠죠. 그렇지만 대가들의 그림이 수백억 수천억 하는 것들은 그 가치가 AI가 거의 유사하게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돼도 값이 그 정도 될까요? 거의 뭐 100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모사품일 뿐이죠. 그래서 그 유일성, 인간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도 지금까지는 기계의 어떤 작품성 그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예술 세계에 끌어들여서 기성의 예술가들하고 조화롭게 또 AI를 활용했으면 정확히 밝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예술화 시킬까 그 부분도 과제가 되겠죠. 뭐 저도 문제 제기하는 수준이지 그 부분을 깊이 연구하고 예술 해화 세계에서의 어떤 AI의 진보와 예술가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지금도 어디선가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방향들이 조금 더 건강한 세상이 되는 방향이길 바라고요. 앞서 이 작가님 내신 책을 소개하는 중에 클래식 관련 책도 있었죠. 그리고 서울 커뮤니티 오케스트라 관장을 하실 정도로 음악에 관심이 많으신데 AI가 만드는 음악, 클래식에 접목된 AI 이야기도 책에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청소년 뭐 오케스트라 이런 데도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클래식 세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주말에 그때는 사실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해서 돈이나 벌 걸 하는 후회도 있지만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신 건데요. 뭐 그런 그 순수한 좋아하는 마음들이 또 자양분이 돼서 좋은 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 됐고 또 여기 오다 보니까 아까 CPBC 진행자로 장일범 진행자님 클래식 그 진행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CPBC가 매개체에서 만나고 제 책을 오디오북으로 내기도 하고 그런 인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프로 연주자나 또는 기성의 여러 클래식 음악인들 또는 이런 분들하고 감사하게도 많이 어울릴 기회도 있었고 그것들이 뭐 저한테는 좀 감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큰 자양분이 되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졸저도 내게 됐는데 다행히 그 책은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 AI가 만드는 음악이나 뭐 클래식과 AI가 접목된 것들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 해야 쪽에서 고민이 있듯이 클래식 음악계나 기성의 또 대중음악계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고 사실은 뭐 신시사이저가 나오고 또 다른 전자음악이 나오면서 통기타 연주자들은 그 화려함에 압도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통기타 연주자 또는 바이올린 연주자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 올드한 감성을 찾는 진한 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기계가 진보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과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가 빛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담으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AI 또는 루드비 판 AI가 나와도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느냐. 그거는 전 세계가 아는 그 대단한 음악가들을 기테크닉적으로는 악보도 딥러닝으로 빨리 학습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부분은 우리가 인류의 유산을 넘어서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음악가들이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한 달 내내 고민한 그런 악상들을 AI는 과거의 데이터를 뚝딱 만들어서 5분 안에 뚝딱 내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또 다른 차원의 인간의 가치들을 찾아가는 것들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술계의 깊은 고민들이 또 다른 차원의
예술 창작의 세계들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피아니스트의 조 AI 성진, 그렇죠. 임 AI 윤찬. 예. 이 과연 조성진과 임윤찬과 비교할 수 있는 거냐라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이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물론 사람이 만든 AI와의 대결을 하고 지금 공존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약했던 부분, 죽음 아까 예로 드셨지만 그 밖에 나의 약점이라고 여겼던 부분들이 내 고유성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야 AI랑 건강하게 잘 지내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야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요. 뭐 AI와의 공존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 2주의 책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창작을 쓰신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장이신 전영범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작가님의 첫 번째 추천곡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곡일까요? 많이 아시는 곡이기도 한데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으로 하면은 악상이 안 떠오를 수 있는데 영화 엘비라 마디간의 주저 선율로 흘러서 이 음악 많이 들었지 하면서 너무 달콤하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하면서 그런 선율입니다. 이 음악은 사실 엘비라 마디간이라는 서커스단의 고개사 여성하고 장교, 그러니까 신분이 다르죠. 장교 남성, 그 사람 간의 사랑, 그리고 비극으로 자살로 끝난 얘기를 다룬 것인데 사실은 게테의 젊은 베르테의 슬픔의 모티브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영화로서 세계적으로 히트한 그런 영화기도 하고 해서 그 인간 세계의 감성이 녹아있는 모차르트가 천재라는 게 어린 나이에 이런 음악을 작곡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음악을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 그 곡을 추천합니다. 예, 좋습니다. 갑자기 장일범 선생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 예, 유쾌한 2주의 책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요. 우리 전영범 작가님이 추천하신 곡입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 쪽 회열 번호 467번 2악장 마우리치노 폴리니 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열번호 467번 2악장, 마우리치노 폴리니 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고요. 우리 전영범 작가님 추천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2주의 책, AI가 예술, 글쓰기, 음악 이런 창작 산업에 미친 영향을 다루는 책, 기술 발전이 창작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성찰한 책, AI 시대의 창작을 쓰신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장이신 전영범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AI 시대의 창작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열려 있으니까 성함과 주소까지 붙여서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게임도 생각납니다. 예, 그리고 그 영국 공영방송에서 그런 다큐를 짧게 만들어서 전했었는데 쓰레기방에 사는 청년들 그리고 그 방을 청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방이 쓰레기장이 되는데 쓰레기가 안 되는 뭐 때는 끼지만 여전히 구동되고 있는 거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그 게임에 빠지고 영상에 빠지고 그런 만들어지는 것들의 그 세상에만 빠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못 살아가니 방이 쓰레기장이 되는 그 청년들을 보니까 이게 남일 같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세상을 코로나19가 더 만들기도 했다. 왜냐하면 거리를 두면서 그 둔 거리에 나만의 섬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진짜 될 수도 있겠다. 그 주인공인 네오가 살아가는 가상 세계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단정되고요. 근데 척수에 꽂았던 거 빼면 돌아오는 세상은 완전히 디스토피아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매트릭스를 생각하게 되는데 책 속에서도 다루셨더라고요. 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매트릭스가 제기하는 뭐 다소 철학적인 문제가 우리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동양에도 장자의 호전몽처럼 이게 꿈의 세계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세계처럼 4차원 세계도 지금 가상 공간에서 그런 얘기들이 매트릭스 영화에서도 풀어냈지만은 그 지금 인간의 어떤 뇌에 일론 머스크도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다른 세상을 이식할 수 있게 뇌에 칩을 꽂아서 인간의 어떤 생각을 확장하는 그런 것까지도 구상하는 회사를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BCI라고 그러는데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그러면은 외부의 어떤 지식 그러니까 나중에 뭐 100년 후에 우리 영어, 수학, 국어 공부하기 싫은 자녀분들한테 그냥 수학 칩을 하나 꽂아서 수학 천재가 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거죠. 무서운 상상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데 상상의 세계가 조금씩 현실화되어 가는 걸 보면은 적절한 규제라든지 거기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세계 정상들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류 자체를 공존의 지혜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AI를 꿈꾸는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속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집중을 하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규제 또는 법률적인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책의 한 대목을 작가님이 직접 골라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악과 함께 직접 듣겠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인터넷 추천 알고리즘은 보고 싶은 것 혹은 관심 보일 만한 것만 집중적으로 노출해 이용자의 시선을 붙잡아 두는 것이다. 문제는 그 반대급부로 사회적 아젠다에 대한 확증 편향 현상은 더욱 강화되어 사회 통합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다. 이런 부작용을 피하려면 이용자가 스스로 토끼굴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규제 당국의 치밀한 접근은 미디어 콘텐츠 소비자는 물론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 하겠다.
AI 시대의 창작 중에 일부를 저자이신 전영범 작가님의 낭독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고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책 57쪽에 있는 얘기인데요. 저는 뭐 알고리즘이란 말이 혹시 진행자님은 그 어원의 유래를 아세요? 아, 뭡니까? 보통은 뭐 이렇게 알고리즘이 보통 뭐 이즘이나 사상으로 아는데 사실은 9세기의 페르시아 수학자 알카즈말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연유한 그걸 영어로 표기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이라고 읽든지 또는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읽는데 그러니까 학생 때 예, 수리 영역 공부할 때 알고리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스 노 하면은 막 그 이어지는 수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수학의 기원은 사실은 뭐 여러 설이 있지만은 기원전 4,000년 전에 수메르 지방의 점토판에서도 나눗셈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학적인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거기서 출발한 거라는 거, 그리고 페르시아 수학자 이름에서 연유한 건데,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인 수학의 세계로 이렇게 빠져들면서 컴퓨터가 추천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확증 편향, 그러니까 편향되게 좋아하는 것만 계속 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규제 방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제 사실이 되지 않는 얘기들이 인터넷에서 사실인 양 호도되는 그런 현상들은 좀 지양됐으면 할 것 같다. 그런 마음에서 아까 토끼굴이라는 표현이 됐는데 거기만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진행자님처럼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언론에 계시는 지식인 계층들에서부터 더욱 주변에 그런 부분을 좀 지향할 수 있게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분은 나는 당신이 내 의견에 반대할 권리를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반대해도 반대 논리를 함으로써 길을 열고 이렇게 가야 사회가 열린 사회가 되고 긍정적으로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에 대해서는 깍 길을 닫아놓고 우리 편만 옳은 거야.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뭐 더 이상 얘기하면 뭐 정치적인 얘기가 될 것 그렇죠, 같아서 그렇죠. 이 정도로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통합의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알고리즘에서 저는 그런 어떤 단초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반대를 일부러 찾아보는 거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인터넷이 헷갈릴 수 있게 AI가 헷갈릴 수 있게 이 사람은 뭐야? 오늘은 저거 했다가 오늘은 이거 하지? 이러면서 조금 그렇게 함으로써 좀 추천 알고리즘에서 좀 탈출하는. 그러니까요. 뭐 사실 저도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자기 취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도 예. 저한테 뜨는 그 돋보기에 뜨는 것들 중에 관심 없음을 누르거든요. 예. 근데도 결국 관심 있는 걸로 가긴 합니다만. 그러게 뭐 사람은 잘 안 변하는 얘기가 그런 데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예. 한다라는 것도 지금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게 거의 신앙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럴까요? 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하나로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기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로부터 시작되니 내가 노력해보자라는 그 말씀으로도 들리고요. 예. 반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글쓰기랑도 연관이 되는 게 GPT가 알려주는 예. 개요나 방향이나 예. 내용을 다 걸러내고 써보는 것도 방법이래요.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은 검증 안 된 얘기들을 자기 스스로가 한번 필터기가 되는 과정이 진행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을 잘 쓰는 거. 예전에 저 초등학생 때 검색 대회 같은 게 열렸었거든요. 예. 인터넷으로 얼마나 더 빨리 검색하고 얼마나 맞는 걸 검색하냐는 대회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질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만큼 넣느냐라는 예. 그걸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호모 프롬프트 시대를 살고 있다. 예. 예.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인류가 기억하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이 없을 때는 뭐 아빠 전화, 집 전화 막 기억을 잔뜩 했는데 지금은 그거 저장 메모리 없으면 스마트폰에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기억을 인터넷 포털이 대체해 버렸죠. 그런 기억의 시대를 지나서 검색의 시대로 가고 검색의 시대에서 다시 이제 호모 프롬프트, 챗GPT라든지 다양한 생성형 AI에다가 질문을 던지는 질문의 시대로 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 부분은 거창하게 말하면 문명사적인 인류 지성사의 큰 흐름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역사학자나 철학자나 더 연구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호모 프롬프트란 말이 뭐 제가 처음 쓴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질문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하고 거기서 기계에서 끌어내는가 그런 결국은 자신의 깊숙한 곳에 있는 내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써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작가님은 구체적인 사례가 예.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대로 해서 원하는 창작을 만들었던 얘기들 전해 들으신 거나 아니면 작가님의 경험들 궁금합니다. 저는 뭐 생성형 AI도 그것도 상업화됐기 때문에 자꾸 거론하는 건 안 좋지만 그걸 구독해서 쓰다가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특정한 카테고리 어떤 작가의 젊은 시절의 요절한 예술가는 누구야?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한꺼번에 쑥 쏟아내잖아요. 그런 거에서 뭐 공통점을 찾으면서 젊은 예술가들이 이런 데가 있었고 뭐 공통점은 뭐고 왜 유명해졌는가 이런 것들을 추적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뭐 글쓰기의 방향 또는 자기의 어떤 무슨 회사 같으면 가업 또는 뭐 여러 가지 창작자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느꼈던 거죠. 예, 예. 진짜 세상이 편해지긴 했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편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건 우리의 몫이고 네. 노력이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네. 어렸을 때 상상했던 게 현실이 되는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예. 그 2025 원더키드라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 202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작가님이 어렸을 때 상상했던 게 현실이 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뭐 어떤 사례를 드셨는지도 책에서는 궁금합니다. 뭐 터미네이터란 영화가 1984년, 85년 나왔고 E.T.란 영화는 더 어린 시절에 나온 것 같은데 무수한 영화들이 어린 시절에 저는 뭐 시네마 키드 그런 시기라서 영화 보는 걸 무지히 좋아해가지고 뭐 과거에 영화 관련 책도 한두 권 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렇다고 제가 뭐 과학자라서 뭔가 직접 뭘 만들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저는 뭐 전공이 문송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상상력의 세계. 그래서 영화 공부를 해서 영화 제작자가 되고 싶기도 했지만 그거 뭐 한도 끝도 없이 영화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으로 치면 박찬욱이나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도 있었고 사실은 물론 그분들의 기량도 뛰어나겠지만은 여러 가지 제작자와의 어떤 합의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 거기서 거대한 감독들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뭐 E.T.라든지 다양한 감독들의 어떤 영화 세계에 빠지면서 제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 자양분은 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 또 뭐 동화라든지 책을 읽은 것들이 여러 가지 문학적인 상상력 또는 뭐 글쓰기의 어떤 재료가 될 때 문득 이런 방향에서 저런 방향으로 갈 때 상상력의 엔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뭐 누구나 유년기의 추억들이 있겠지만은 그냥 뭐 평범한 집에서 그런 가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학 교육을 받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말씀 중에 문송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문과라서 죄송합니다의 줄임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유행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요즘은 융합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그러니까요. 꼭 자기의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로 만드는데 어떤 추진력이 됐다라고 예, 공부하셨던 게 예.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하니까 예. 문과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럼요. 거,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공학적인 지식이 모자라면은 또 보충하고 또 그렇게 친구들 간에도 문과 친구들만 사귀지 말고 같이 이과 친구들 또 공학도 또 예술 계통의 미술이나 음악하는 친구들하고 풍부히 상상력을 같이 협력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지 대학의 경계도 학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대학 관계자들 만나도 그게 딱딱 칸막이를 해놓은 게 옳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조금 더 거리를 뒀던 걸 넘어서 이제는 다시 소통을 하고 좀 재건하고 복원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에
이 책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AI 시대의 창작, 이 책에 담지 못한 얘기들도 있을 거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창작의 이야기들? 뭐 사실은 저도 창작계통의 분들, 뭐 나이든 시인분이나 또 예술가 분들, 야, 정말 우리 밥줄이 다 끊기고 이게 큰일 났어 하는 농담이 섞인 얘기들도 들었고 많은 얘기들을 들었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좀 귀담아 듣고 제가 다음에는 좀 그런 생생한 사례들을 한번 책으로 써볼까 하는 고민도 있고 사실은 이 책은 100여 페이지 남짓이고 작은 소책자고 숲을 보는 책으로 기획한 책이라서 저도 사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스스로도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독자분들한테 어떤 문제 제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후속작을 열심히 써보려고 노력하니까 나중에 완성되면은 우리 진행자님께 사인을 해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모셔야겠네요. 예. 아니 그래주면 감사하지만 또 좋은 필자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모시는 걸로 저는 약속을 드리며. 이게 감사합니다. 책에 담지 못한 걸 질문드렸는데 이제 후속작 얘기를 하시니까 그 미래가 더 기대가 되고요. 바쁜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같이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작가님 얘기한 것처럼 소책자입니다. 그리고 짧게 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 AI 시대의 창작 한번 검색해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고 또 선물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 됐네요. 우리 전영범 작가님의 두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네, 이중창인 곡입니다. 이 곡 이중창 말씀하시면 아마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 편지의 이중창 워낙 유명한 곡이죠. 아마 진행자님도 영화로 보셨겠지만 쇼생크 탈출 중에 감옥에서 나오는 씬 중에 멋있는 하음으로 죄수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곡인데 이 곡은 워낙 유명하니까 또 다른 이중창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프랑스 작곡가 레오 들리브라는 사람인데요. 레오 들리브는 차이콥스키가 자신의 롤 모델로 존경했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들리브의 오페라 중에서 라크메라는 주인공과 그 하인 말라카가 하는 이중창이 있습니다. 꽃의 이중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의 절묘한 조화, 성악음악으로 들어도 좋고요. 요즘 봄에 꽃이 만발할 때 같이 이 음악을 이어폰으로 꽂고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율이 너무 아름답고 봄에 어울리는 곡이라서 제가 추천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 들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중에 꽃의 왈츠, 캐서린 젠킨스, 키리테 카나와 목소리, 또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주의 책으로 만났습니다. AI 시대의 창작을 품고 오신 전영범 작가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장이시기도 합니다.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